안녕하세요. 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다가 책을 쓰게 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도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어쩌면 책에 대한 두서없는 이야기 중에서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함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따금 쓰지만 항상 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살지만 이따금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어디 가서 이제 소개를 할 때 시인입니다 하면 시인의 정의는 시를 쓰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매일 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쓰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시인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늘 어떤 것을 찾고 있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만큼은 늘 쓰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매일매일 우리가 살잖아요. 사는데 늘 내가 살아있음, 사는 것이 이렇게 생생한 거야 느끼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닫잖아요. 그래서 늘 살지만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순간은 아주 간혹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의 삶을 구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들은 모두 제 시집 유에서 유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청춘. 거센 소리로 머물다가 된 소리로 떠나는 일. 칼이 꽃이 되는 일. 피가 뼈가 되는 일. 어떤 날에는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내 손은 내가 아니니까. 내 마음이 아니니까. 자유는 늘 부자연스러웠다. 몸에 부기를 빼는 일, 마음을 더는 일, 다시 예사 소리로 되돌아가는 일. 꿈에서 나와 길 위에 섰다. 아직 꿈길 같았다.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보통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이런 스타일의 문체를 좋아해 라고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어떤 작가들이 쓴 단어의 매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단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구나, 내가 한 번도 일상생활에서 발설해보지 않은 단어를 기록했구나. 그때부터 저한테는 단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자음은 예사소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거센 소리. 거센 소리 뭐죠, 여러분? 키읔, 티읕, 피읕 이런 것들이 거센 소리고, 된 소리, 쌍기역, 쌍비읍, 쌍시옷 이런 것들이 된 소리일 텐데요. 생각해보니까 청춘이라는 시기는 치읓치읓이기 때문에 거센 소리로 시작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가 어릴 때 여리고 아직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예사 소리로 시작하다가 거센 소리로 가는 시기가 청춘이 아닐까. 거센 소리에서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애쓰는 게 된 소리의 상태가 아닐까. 우리가 막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그 쌍시옷이나 쌍기역 같은 발음 많이 하잖아요. 된 소리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시로 녹여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칼이라는 것은 거센 소리고요. 꽃은 된 소리고, 피는 거센 소리고, 뼈는 된 소리라는 거죠.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그 다음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책 속에 빠져들어서 주인공의 서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다른 책들은 그냥 그 저자의 어떤 말들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어떤 것은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렵거나 아니면 나와 뭔가 논지가 걸맞지 않거나 하는 책들은 잘 안 읽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는 이유는 어떻게든 한번 이해해 보고자, 다가가 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업들이 늘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사이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에서 유들이 있습니다. 독서에서는요. 사실 제가 시에서 유에서 유라는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있음에서 있음이었어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생각해보건대 이 유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고 무수한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로는
당신 영어로 you잖아요. 당신에서 있을 you, 있음이 가능한 거죠. 이것은 책 속 등장인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등장인물의 서사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를 할 때 며칠 전에 수능이었으니까 수능 시험 문제에 기영도 시인의 시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사실 수능 때 처음 보는 시가 나오면 당혹스러워요. 왜냐면 문학교과서나 국어교과서에서 공부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를 보니까 단박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 걱정이라는 시는 첫 번째 행이 아마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그러니까 집안에 혼자 남겨져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의 심경이 아주 잘 담긴 시예요. 이 시가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어렸을 때 모두 한 번쯤 엄마 없이 집에 있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가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떠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굴었잖아요. 매일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엄마 언제 올지 걱정하면서 엄마가 오다 혹시 넘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정이입이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시는 오히려 읽자마자 저한테 반응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책 속 등장인물에 쉽게 빠져드는 책은 내가 이해하기도 쉬워요. 왜? 동화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매번 동화되는 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내가 이 등장인물에 감정이입을 하거나 100% 이해를 할 수 없을지라도 관찰자로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사고방식도 가능하구나 하고 나의 지평을 열어주는 게 바로 당신에서 있음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있음에서 흐름입니다. 흐를 유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 존재가 사랑을 하거나 욕망을 품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싸우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욕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이 존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책 속의 사건들이 아마 이 국면들을 잘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등장인물들이 다른 존재를 만나서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있음에서 흐름 부분이고요. 등장인물들이 이제 사건을 겪잖아요. 주요 사건도 있을 것이고 뭐 에피소드 정도의 어떤 일화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이때마다 나는 이 사건의 당사자였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우리 늘 고민하면서 읽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은 뭐였냐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책에는 자네는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관찰하지는 않아. 눈으로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지 라고 그 책 속 등장인물이 말했어요. 이 책은 셜록 홈즈입니다. 홈즈가 친구인 왓슨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탐정이잖아요, 셜록 홈즈는. 근데 왓슨이 자네는 어떻게 이걸 발견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보는 거랑 관찰하는 것은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린 보잖아요. 길 가다가도 여기 우체통이 있네, 공주전화가 있네, 아직도 간판이 바뀌었구나 보는데 관찰한다는 거는 한 발 더 다가가서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어제 그것과 오늘의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욕망 때문에 사건이 생기고 있으면 흐름의 국면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국면입니다. 논류자가 또 있잖아요. 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삼천포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내가 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노는 과정입니다. 제 시를 읽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오은 시인은 말놀이를 참 좋아한다라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단어들을 엮잖아요. 이러면서 저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좀 골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높다, 푸르다 잖아요? 하늘이 높다, 하늘이 푸르다. 근데 이것 말고 하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이 또 뭐 있을까를 어릴 때부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 때는 가능해요. 아이들은 아직 단어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고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인지 문장이 완결되려면 어떤 속성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아이가 비행기 구름을 보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엄마 하늘에 비행기 구름이 있네? 라고 저 같은 경우는 말했을 텐데 아이니까 엄마 하늘이 빠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비행기 구름이 지나간 궤적을 보고 하늘이 빨리 지나갔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발상의 전환은 어린아이일 때만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레퍼런스, 이 단어는 이런 형용사랑 쓰여,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서를 통해서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나라면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저기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는 과정입니다. 딴 생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딴 생각에서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져요. 내가 책을 다 읽고 나서 글을 쓰는 것도 이 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잘 읽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독후감 쓸 때 이런 거 쓰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나는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걔는 참 용감하기도 하더라 라고 쓴다거나 나는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전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죠. 이 무수한 가정들이 노매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놀이 과정은 만약이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친구들하고 놀 때 역할 놀이를 하는 게임이 꽤 있었어요. 소꿉놀이도 그렇고 신랑과 신부를 만드는 거고 경찰 놀이도 마찬가지고 다 역할을 부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짜 그 사람이 결혼을 한 게 아니고 경찰이 된 것도 아닌데 역할을 부여한 거잖아요. 이런 롤플레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무대에 섰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는 강연자 정체성으로 이제 서게 된 거죠. 하지만 집에서는 막내 아들 롤을 해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를 해야 돼요. 책상 앞에서는 시인이어야 되고요. 뭐 이런 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그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어릴 때 한 번쯤 책에서 봤던 역할을 내가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더욱 쉽다는 거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책을 흔히 독서를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경험보다 뭐 뒤처진다, 모자란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만큼 내가 상상의 여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는 좋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을 할 때는 몸으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깨달음은 실시간이긴 하지만 피드백 자체는 늦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독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나를 중심에 놓고 오늘은 10페이지까지만 읽어야지, 오늘은 절반까지만 읽어야지 라고 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중심에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상상력도 발휘할 수 있고 무수한 만약들을 생각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미암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놀이가 게임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노는 것과 게임하는 것. 게임은 승부가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것. 그리고 완결이 있어요. 뭐 100점 만점을 도달하면 끝나거나 혹은 적을 쓰러뜨리거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놀이는 끝이 없어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무개야 밥 먹어 하면 들어갔잖아요. 그게 놀이의 끝인데 사실상 놀이가 끝난 게 아닌데 잠깐 중단된 거죠. 언제든 이어질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놀이라는 말이에요. 이 놀이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지금 어쩌면 일종의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강연자로서 저 시인인데 말도 재밌게 하고 괜찮네? 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놀이를 통해서는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가령 어떤 롤을 맡아서 놀이를 할 때 나는 이거 좋다. 나한테 이게 걸맞아. 라고 발견한 순간이 있거든요. 나 굉장히 소심하고 작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괜찮네. 이 경험도 나쁘지 않네? 라고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호기심이 많은 주인공을 좋아하다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주인공을 책 속에서 만나는데 이 주인공이 이해가 될 때 우리 아빠랑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것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존재지만 책을 통해서 그 외연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미암는다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책 속의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당신에서 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소설이나 산문이나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존재만 있다고 해서 이야기가 시작될 수는 없죠. 존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존재는 어떤 시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독서를 한다는 것은 작가가 이미 한번 봤던 것을 다시 보는 일이에요. 그렇죠? 다시 볼 때 좋은 점이 뭘까요? 다시 볼 때 좋은 점은 작가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작가가 구축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활자만으로 그 광경을 그려내야 되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걸 머릿속으로 이미 떠올리고 있어요. 종로 한복판에서 할 때 종로 한복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로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떠올릴 수 없는 광경이죠. 하지만 책에서 사람이 붐비는 오후 6시, 뭐 건물은 몇 층이고 햇살은 뭐 비스듬히 들이치고 있었다라고 할 때 그 광경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책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 왔거든요. 우리는 어떤 그 활자를 읽을 때 그걸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들을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엄마 생각이라는 시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대상이 되어보는 일인데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거는 대리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바다에 나가서 선원이 될 수가 없고 파일럿이 돼서 전 세계를 누빌 수도 없고 고양이가 되어서 길거리를 다닐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책을 통해서는 이런 대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되어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되어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잖아요.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것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어떤 광경을 목도하기 때문에 독서의 좋은 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읽어봐야지. 그리고 어쩌면 10년 전에 읽었을 때 참 좋았어. 다시 읽으면 어떨까? 라고 해서 10년 후에 다시 그 책을 꺼내 드는 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을 다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릴 때 읽었을 때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됐던 작품이 10년 뒤에 읽었을 때 너무 좋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 새해 선물이라는 책을 중학교 3학년 때 읽었어요. 은희경 작가님의 소설이죠. 그때는 당연히 주인공인 진이의 감정이입을 해서 같이 성장하듯이 소설을 읽었는데 그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나서 한 5년 전쯤 그 소설을 다시 읽으니까 진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심정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이런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내가 대했을까, 어떤 말을 건넸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게 되니까 우리는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상에서 어떤 당신이란 대상에서 있음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고요. 두 번째는 있음에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A라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문장일 뿐이지 어떤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궤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행동에서 균열을 발견하는 일이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균열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발현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까? 왜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할까? 왜 위험하다고 하는데 꼭 굳이 외국에 있는 그 일터로 나가려고 할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 궁금함들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 독서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이 나이 들기 시작하는 때가 호기심이 없어지는 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뭐예요? 왜? 잖아요. 이 왜가 없어지지 않는 순간 여러분 늙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얼마 전에 배웠는데 할머니가 연로하신데 할머니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질문이 밥은 먹었냐? 였어요.
이 질문일 때 늙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은 왜 더 추울까? 왜 따뜻한 커피보다 차가운 커피가 마셨을 때 더 청량감을 줄까?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우주적인 질문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다음을,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왜가 없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읽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호기심과 왜라는 질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에서 있음에서 흐름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그 왜들을 찾아서 내가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되어서 움직이고 사고해 보는 일. 사건의 외부. 사실 책이라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밖에 있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책을 읽는다는 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종이에 불과한데 이 종이에 뭉친데 여기에 있는데 책을 읽으면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 마치 SF 영화나 판타지 영화에서만 볼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우리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빡독에 오신 분들은 더욱더를 좋아하실 테니까 더욱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에서 중간중간에 주인공의 선택과는 별개로 나의 판단이 또 이루어져요. 이때 잘못한 것 같아, 이 사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어떤 지점이 분수령인지 알잖아요. 여기서의 선택이 이 주인공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놓을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데 책을 읽을 때도 그런 미세한 균열들을 발견하면서 그때 이제 흐름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얘가 잘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있으면서 흐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건이 많은 소설일수록 그리고 이야기가 풍부한 에세이일수록 이 흐름 과정은 좀 더 길어지겠죠. 세 번째로는 흐름에서 논미입니다. 논다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나를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 채 안 된다고 해요. 대학생을 제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요. 30분 지나면은 부산스러운 거예요. 잠깐의 텀을 두지 않으면 다시 집중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사실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50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집중하는 척을 했던 것도 아닌가 싶은데요. 집중하지 않을 때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집중하면은 거기 대상에만 몰입이 되어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삶에 여유가 없다는 말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약간 느긋할 때, 딴 생각에 접어들 때는 정말 무궁무진한 상상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딴 생각에서 발화하는 거죠. 저는 늘 딴 생각하는 시간을 즐겨요. 그래서 그것을 메모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시로 쓰는 편입니다.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이유는 이 딴 생각이 정말 딴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한 기바람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생각인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집중의 순간에서 피어나는 상상이 바로 이 놀이에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인공은 지금 기차에 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나는 타고 오스트리아로 가고 있어. 앞서 나가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주인공 기차를 타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나는 타볼 수도 있고 탔는데 타지 않고 남아서 평범한 삶을 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고전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때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읽으면 내가 그때 틈을 만들어서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90년대 들어서 많이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고전을 다시 읽는, 다시 써보는 책이었어요. 여기서 이랬으면 어땠을까를 던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이 여유를 발견하는 게 바로 또 흐름에서 놀매 상태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사고체계가 단단해져요.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완벽하게 이 지점에서 벗어난 상상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데 이게 느슨하냐 팽팽하냐의 차이일 뿐이죠. 내가 어디까지 가 닿을 수 있는지 아는 것도 바로 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책 속의 존재는 무연한 존재예요. 무연하다는 거는 나랑 하등의 인연관계가 없는 존재잖아요. 책에 등장하는 철수나 톰이나 주디나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 무연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고 그 서사를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유연해지는 거예요.
대리 체험을 하기 때문에, 남의 인생을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예전에 슬픈 소설을 못 읽었는데 언젠가부터 슬픈 소설을 잘 읽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슬픈 소설을 읽으면 미리 그 슬픔을 체험해보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똑같은 사건을 제가 체험할 가능성은 낮지만 비슷한 결의 사건을 체험했을 때 이미 책 속에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타격이 좀 덜 하더라고요. 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탐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해서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을 미리 느껴보는 것도 가능한 게 바로 독서의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흐름에서 논 과정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놀다 보면 말미암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디 와 있는 순간이 도래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익근무 요원을 마치고 첫 직장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이력서를 많이 쓰잖아요, 그 당시에. 이력서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영원과 하루라는 영화인데 테오 앙겔로풀로스라는 외국 감독이 감독한 영화예요. 영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돌아와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달라졌는데 이 달라진 나를 거기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점수처럼 매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점수나 학력이나 이런 것처럼 한 줄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인생에서는 그 순간이 나를 뒤바꾼 순간, 나를 약간 뒤흔든 순간, 내가 여기로 가고 있는데 살짝 기웃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는데 이걸 기록할 수 없다니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독서를 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책 한 권 읽었다고 내가 달라져 있는 게 외향으로 드러나진 않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다름 아닌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유연해졌는지. 이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의 자신감이 됩니다. 내가 달라지고 있음을 안다는 것,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할 수 있다는 것, 내 인생 중심에 다름 아닌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언젠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공부 좀 해 라고 이제 어떤 어른이 말했을 때, 어릴 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마음은 법석이고 있었으니까, 머릿속은 시끄러웠으니까. 머릿속이 왜 시끄러웠겠어요? 방금 전에 읽은 책을 다시 복귀하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독서는 또 내가 읽다가 지겨우면 덮을 수도 있고, 차 속에서도 읽을 수 있고, 자기 전에도 읽을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게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중심이 된 액티비티인 거죠. 활동인 거죠. 영화를 볼 때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영화가 스크린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2시간 동안 꼬박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시간을 놓치면 내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시간이죠. 내가 만든 시간에 나로 사는 시간이 투영되는 거예요. 투영되면서 그 안에서 주인공들과의 어떤 이야기, 사건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 것도 바로 놀면서 말미암는 과정이라는 거죠. 말미암는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찾는 일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왜 태어났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어릴 때 아이들이 생일 축하합니다를 왜 태어나니로 고쳐 불렀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전 책을 통해서 늘 왜 태어났는지를 다시 발견하거든요. 제일 좋을 땐 이거예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정말 좋아서 나 이 책 읽으려고 태어났나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제가 쓴 책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또 막연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무연한 존재에서 유연한 사고가 가능한 게 바로 독서입니다. 삶은 늘 이유를 물어요. 어릴 때 잘못하면 엄마가 늘 꾸짖었죠. 대체 왜 그랬어? 라고 묻잖아요.
그럼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그 이유를 잘 못하면 혼나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늦었어? 왜 이거 3번이라고 했어? 할 때, 왜 친구랑 싸웠어? 할 때 이유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것은 그 이유에 잘 답하는 일이에요. 이유를 물었을 때 호기롭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잘 사는 삶 같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직업을 여러 번 바꿨어? 너는 왜 한 직업에서만 그렇게 평생 종사했어? 너는 왜 이렇게 친구를 많이 만났어? 너는 이사를 왜 이렇게 자주 다녔어? 라는 질문들, 사서롭기도 하고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들에 내 이유를 답하는 일이 바로 삶입니다. 문학은 이 유가 아니라 이 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후라는 거는 그 다음이잖아요. 우리가 소설을 읽고 나서, 시를 읽고 나서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삶은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을 때 오늘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잖아요. 분명해요. 하지만 문학은 불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게 해주니까. 사실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아요. 폐허가 된 상태에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이유를 찾는 거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 과거에서 현재를 도출하는 행위인데 반해서 이후를 생각하는 건 지금 난 여기 있지만 내가 앞으로 어디에 가다 있을지를 가늠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이 어려운 건 그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한 번도 우리가 당도하지 않은 곳에 미리 가봐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문학은 이유를 더듬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슬퍼서 미치겠고 일이 잘 안 풀려서 화가 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어. 너의 삶은 이렇게 또 굴러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문학이 아닐까 합니다. 그게 바로 확장이 되면 책의 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책을 읽고 나서 우리는 달라지잖아요. 근데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지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달라지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빡독 여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의 그 색깔과 뭐 습도와 밀도는 달라졌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오셨고 덕분에 저를 만나고 저도 아마 풍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덕분이기도 한데 이런 무수한 과정들을 책 속에서 발견해 나가면서 내가 다음번에는 어디에 가 있을지 막연하게 상상해보는 일, 바로 독서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어느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와 있는 순간 과거를 떠올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지? 그 중요한 순간들에는 늘 여러분들은 책을 좋아하시니까 책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